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이제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화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에 측정된 결과하고 거기에 따른 함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상반기 데이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식은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자원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일상적인 기록들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그걸 이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12,000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가 컸던 것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한 2,100건 정도 나왔어요. 6개월 사이에. 특히 어떤 정보들이 있었냐면 1, 2월, 그리고 3, 4월, 5, 6월이라는 그 단기간 동안의 변화의 의미 변화가 컸던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것들인데요. 읽어볼까요? 뭐 휴일 나오죠. 그다음에 고3 나오고요. 예방 뭐 계획 이런 일 내고 해외 나옵니다. 그다음에 접속에 대한 부분들 뭐 의류, 와이파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간에 흥미로운 게 파김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걸 이제 유추를 해봐야겠죠. 그때 제가 먼저 들어서 생각은 뭐였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예전에 사스 때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중국에 계신 분들보다 피해를 적게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정이 있었냐면 한국 분들이 그 향신료가 들어있는 김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훨씬 더 강하다 뭐 이런 종류의 루머 내지는 어떤 이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나온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파김치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파김치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의미적으로 쓰인 비유의 파김치이지 실제의 파김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들 요즘은 이제 주양육자인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유가 이제 락다운까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계시니까 식구들 챙기는 일도 많아졌고 또 삼시세끼 챙기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져가지고 1, 2월, 3, 4월 5, 6월에 엄마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변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프레임을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함의가 바뀐 것들이죠. 그게 이제 파김치 같은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민이 새로 좀 보여진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봤던 재미있던 좀 흥미로웠던 정보가 뭐였냐면 격차 얘기였습니다. 이 격차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학생이죠. 근데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꼭 사교육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최근에 나왔던 무슨 드라마 같은 경우 무슨 캐슬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코디가 붙을 것 같은데 난 집에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그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 중에서 공정 경쟁의 프레임에 좀 뒤처질 수 있어도 결국 비슷한 분들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3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었던 것이 고3끼리만의 경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구냐 했냐면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한 번에 힘들면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상에서 정시 수능 합격자 비율이 재수생이 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재수생들이 더 유리한 상황인데 작년까지 준비가 다 끝낸 분들과 이번에 정규로 고3을 못 끝낸 사람 사이의 불균형이라든지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처음에 학교에 대한 그런 컨셉을 얻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초1.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랬던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집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보육기관에서 일하던 것과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공교육의 첫 번째를 맛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학교가 모니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리적 학교 공간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이 이제 정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들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원격 교육에 대한 스마트 러닝의 첫 번째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를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예전에 더글러스 아몬드 선생이 썼던 논문 중에 하나였는데 뭐였냐면 스페인 독감 때 191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친구들이 그 텐의 영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태어날 때 몸무게가 작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생애의 소득이 낮았다 이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때 특정한 어떤 피리어드를 거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생애도록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배려와 또 도움을 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보는 분들에 대한 시도들이었어요. 뭐가 나오냐면 혼자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게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혼자 했으면 처음에 즐겁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나만 이제 무엇인가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관리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자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보이는 거죠. 결국 생산성에 대한 강박 같은 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학 때 첫 번째 날에 만드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절대 안 지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보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록스타그램이라고 매일같이 본인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책 좀 읽어야지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책 읽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기밀한 관리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형태의 방법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새로운 형태의 자기 표현이 가능한 방식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저희 알게 됐고 저는 이걸 이제 셀프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자기 표현주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 연결되죠. 그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모색이 보이는데 달고나 커피라고요. 이렇게 600번 져야 된다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우리가 무료함, 공허함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타겟책을 나름 모색하는 게 보이거든요. 정확히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첫 주에 떴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주에 전 세계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똑같아요. DALGONA라고 달고나라는 게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리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팔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흥미로운 건 이거 끝났어도 이렇게 커피 머신은 계속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 4년간 홈카페가 뜨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내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방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알고 싶은 건 그러면 그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와 인풋으로 들어올까 이제 이게 저는 궁금해진 겁니다. 이 사건 아십니까? 첫 번째 분 이 선글라스 끼신 분 성함 아시나요? 두 번째는 써 있고요. 세 번째는 민주화, 네 번째는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시청각 광장에서 우리가 응원했던 거고 여섯 번째는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전부 다 아시면 나이가 많으신 겁니다. 이게 공통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 학자가 쓴 책이었는데 뭐 침묵 세대, 베이비부머, X, Y, Z 세대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걸 기반으로 자기의 의사결정의 틀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다르면 의사결정의 얼개가 다를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랬죠. 예, 산업화가 됐을 때 하루에 뭐 14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6 days a week 이렇게 과로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의 기준은 지금은 적용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젊은 세대들은 정신을 깨우치지 못해요. 전쟁을 치러봤어? 굶어봤어. 저 읽어보면 생각했던 게 오버랩된 게 이거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없다. BC 1700년이에요. 늘 반복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젊은 사람들은 경박하고 그 다음에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예전이 좋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변화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태세와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보다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가 한국전 이후 심지어 그 1차 세계대전보다 현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맞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은 이 경험치가 전쟁보다 큰 경험이에요. 이렇게 같이 겪었던 경험이 어떤 형태의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죠. 여기에 힌트 줬던 분이 누구였냐면 하라리였는데요. 하라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란 종이 흥미로운 게 허구를 믿는다. 심지어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컸던 어떤 우리가 불가지한 영역에 재난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심한 파도가 쳐서 풍랑이 와서 뭐 배가 꺼지면 그때 두려워지죠. 그때 이제 모르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뭔가 용왕이 계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하셔서 우리에 대한 어떤 벌 주는 것이나 경계의 의미로 화를 내신 거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지. 이게 심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의 어떤 이해의 얼개를 만들어서 함께 믿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의 상상한 결과를 가지고 협력을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통의 상상은 인간이라는 어떤 종의 그냥 특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뭘 만들었냐면 국가, 때에 따라서는 뭐 화폐, 종교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똑같이 공통의 경우 굉장히 소중한 인풋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는 게 97년도에 요번에 재난의 계층화였던 얘기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억나는 게 뭐 심지어 은행에 그 운전해 주시는 분들, 이 분들도 정직원이었고요. 콜센터의 상담 직원도 정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학벌주의로 흐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를 시켰다는 거, 우린 그때 결정했던 거였고요. 똑같이 2008년도에 했던 양적 완화가 현재 뭐 강남의 아파트가 한 평에 1억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에 다른 무엇인가의 결정이라는 게 또 미래를 만들 텐데 그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준비나 혹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통 경험이 지금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수령자가 99.5%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 나르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거든요. 이런 거 나옵니다. 중3아들이 재난지원금 자기 목 달라고 한다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뭐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또 안 주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토론을 많이 했지만 실천까지는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다음엔 언제 주는 거가 그 경험에 따르는 내 가치관이 변화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화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진 거예요. 자, 여기에 환경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상에서 이미 4년째 회식이 빠지고 있고요. 홈파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식이 더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뭐였냐 하면 경향성이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선택도 들어가는구나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제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자택 격리 끝나고 와가지고 함께 모였으니까 말이지 업무 끝났는데 같이 회식이나 갈까? 얘기합니다. 부장님 안 돼요. 이유가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식당 가보면 부장님 빼고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가 선택적으로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모임은 좀 저해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임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핑계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서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의미 없는 추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형태의 그런 관행들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조사였는데요. 직장인이 가장 원치 않는 사내복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산행을 비롯한 국내 워크숍이 복지입니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제 이게 필요 없는 데를 알기 시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죠. 2010년도에 혼밥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기한 그런 문화라고. 근데 저희 데이터에 13년도에 혼밥이 처음 나오는데 18년도에 이게 무려 39개가 됐고 지금은 65개가 됐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무관하게 사회는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가 속도를 더 부과한 형태들을 쓰였기 때문에 먼저 봐야 될 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한 작업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가족 얘기였어요. 가구. 이유가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나왔거든요. 사람들 놀랬던 게 왜 가구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아빠 세대주는 3명이고 내가 분가했는데 120만 원이야. 내가 만약에 들어있었으면 100만 원이었을 텐데 똑같이 우리 집은 5인 가구인데 4인 가구랑 똑같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1961년도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컨셉, 즉 가구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회의 유닛에 대한 부분들이 셋업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거의 6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결된 건 효도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 연계된 형태의 가족 간의 끈끈함이 누구에게인가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변화인데 이번 기회에 실행이 먼저 되면서 우리 가치관을 한번 다시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가치관의 액상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학교는 가야지. 그랬더니 원격 수업이요. 당연히 회사는 가야지. 그랬더니 재택근무요. 똑같이 나왔던 것이 뭐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말고 회사에 모여야 돼. 그랬더니 아니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일하자는 자는 돈이 없다. 그랬었는데 지원금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우리 가치관이 다 지금 챌린지 받고 있는데 이때 이 챌린지를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합의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변화가 엄청 빨라졌는데 아직도 변화가 느린 곳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방식이 전부 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과거를 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지금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미래를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데 왜 예전 방식을 따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투명성이 안 보이는 국가들에 대한 지금 비난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뭐 무엇인가의 혼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시간 합의라든지 혹은 투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라는 부분까지 포함된 무엇인가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좀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들을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기반이 의견이나 룰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형태의 내용들은 결국 우리의 예전의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에 보셨던 건 엄마는 파김치가 되었고 고3은 불안하고요. 김대리는 생산성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육과 가사의 문제들, 무한 경쟁에 대한 한국의 형태, 그다음에 저성장 고용 불안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마치 크게 비가 온 다음에 쓰레기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묵혀졌던 것들이 보였다면 이거를 이번 기회에 넘어진 김에 좀 정리해서 간다고 해서 오래된 것들 중에 나쁜 건 다 버리고요.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하는 형태의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환경 변화가 있지만 선택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공통의 경험이라는 게 소중한 합의의 어떤 기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울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다음 세상에 넘겨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라면 좀 더 우리의 의지와 삶에 대한 어떤 격을 높일 수 있는 상태의 합의를 이루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